수양대군 세조, 피로 얼룩진 왕관, 잉크로 씻다. 그는 어린 조카 왕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500년이 지난 지금 이 글을 읽는 모든 한국인, 법의 보호를 받는 모든 시민은 그의 그림자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조. 한때 조선에서 가장 증오받던 남자였습니다. 피를 잉크로, 죄책감을 질서로 바꾼 사람. 이것이 바로 악의 유산이 남긴 역설입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립니다. 궁궐 어딘가에서 종이 울립니다. 그리고 붓이 양피지를 긁는 소리가 이어집니다. 붉은 잉크가 종이 위로 번져나가며 천천히 조선의 지도를 그려냅니다. 그날 밤은 1453년 10월이었습니다. 단종. 16살의 소년 왕은 더 이상 왕자에 없었습니다. 그의 숙부 수양대군이 칼로 권력을 거머쥐었습니다. 역사는 이를 계유정난이라 부릅니다. 정난, 혼란을 바로잡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얼마나 공허한 미사여구입니까? 단종은 세종대왕의 손자였습니다. 문종의 아들, 12살에 왕위에 올랐지만 너무 어렸습니다. 권력의 공백은 야심을 불러왔습니다. 수양대군, 세종의 둘째 아들. 그는 형 문종의 동생이자 단종의 큰아버지였습니다. 총명하고 야심차고 무자비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수양대군은 움직였습니다. 충신 김종서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직접 죽였습니다. 황보인, 이양 등 단종을 보호하던 대신들이 하룻밤 사이에 제거되었습니다. 쿠데타는 신속하고 잔인했습니다. 단종은 무력했습니다. 소년왕은 자신을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은 마침내 왕위에 올랐습니다. 단종은 상왕으로 밀려났습니다. 세조, 그가 자신에게 붙인 묘호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456년 성삼문과 박팽년을 중심으로 한 충신들이 단종 보기를 계획했습니다. 거사는 실패했습니다. 세조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유응부, 이계, 유성원, 사육신, 그들은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사지가 찢기는 능지처참, 삼족이 멸문되었습니다. 그들의 충성은 피로 보답받았습니다. 1457년 단종은 영월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18살의 나이로 사사되었습니다. 영월의 유배지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것입니다. 소년 왕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는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혼자였다는 것, 그리고 두려웠을 것이라는 것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칼날이 촛불을 내리칩니다. 어둠이 퍼집니다. 세조는 이제 완전한 왕이었습니다. 그를 위협할 경쟁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왕자는 차갑고 무겁습니다. 궁궐복도를 걷는 그의 발소리만이 고요를 깹니다. 충신들이 처형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들의 피가 아직 채 마르지 않았습니다. 사서들은 기록합니다. 세조는 악몽에 시달렸다고, 밤마다 단종의 얼굴이 나타났다고, 사육신의 원한이 그를 따라다녔다고, 어떤 기록에는 세조가 불경을 밤새 읽었다고 합니다. 속죄를 구하며 공덕을 쌓으며, 하지만 악몽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칼로 얻은 권력은 칼로 사라집니다. 칼은 시들어갑니다. 녹이 슬고 부러지고 잊힙니다. 하지만 그는 다릅니다. 그는 영원합니다. 그날 밤 그는 결심했습니다. 왕자가 피로 얻어졌다면 그것은 법으로 씻겨야 한다고, 죄책감은 질서로 변해야 한다고. 화면이 암전됩니다. 자막이 천천히 떠오릅니다. 경국대전 혼돈에 맞서는 법. 조선 건국 이후 60여 년 나라의 법은 여전히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1392년 조선을 세웠지만 법전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태종은 법을 정리하려 했지만 미완으로 끝났습니다. 세종대왕조차 이 과업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법을 만드는 것은 권력을 나누는 것입니다. 왕의 자의적 판단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군주는 이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달랐습니다. 그에게 법은 필요였습니다. 절박한 필요. 각 관리가 자신만의 왕이었습니다. 판결은 사람에 따라 달랐습니다. 같은 죄를 지어도 어떤 이는 곤장 30대,
어떤 이는 사형, 형벌은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무엇이 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겹쳐진 두루마리들, 서로 충돌하는 법령들, 고려의 법, 명나라의 제도, 조선 초기의 임시 규정들 모두가 동시에 적용되었고 모두가 서로 모순되었습니다. 세조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1455년 왕위에 오른 바로 그해 그는 육전상 정소를 설치했습니다. 법전, 편찬국, 최고의 학자들이 소집되었습니다. 신숙주, 한명회, 구치관, 양성지, 시대 최고의 지성들이 모였습니다. 나라는 왕보다 오래 살아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한 명의 현명한 왕이 100년을 다스릴 수 없다. 하지만 현명한 법은 1000년을 다스릴 수 있다. 사람이 아니라 법이 다스리게 하라. 육전, 6개의 법전. 이전, 관리의 임명과 평가, 관직의 체계. 호전, 호적, 세금, 토지, 인구관리, 예전, 예의, 외교, 제사, 교육, 병전, 군사, 방어, 병기, 전략, 형전, 범죄와 형벌, 재판 절차, 공전, 공사, 건설, 당인, 물자, 모든 것을 포괄하는 체계, 국가의 모든 영역을 규율하는 종합법전.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법의 정리가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이 조항을 작성할 때마다 세조는 직접 검토했습니다. 하나하나 읽고 수정하고 질문했습니다. 이 형벌은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이 절차는 백성이 이해할 수 있는가? 이 규정은 관리의 권력을 제한하는가? 그가 쓴 모든 조항 속에서 세조는 스스로를 심판했습니다. 영모자는 삼족을 멸한다. 이 조항을 쓸 때 그의 손은 떨렸을까요? 그는 자신이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자임을 알았습니다. 사육신을 이 조항으로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것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있었습니다. 왕위 계승은 적장자에게 우선한다. 이 문장을 쓸 때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는 적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찬탈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원칙을 법으로 새겼습니다. 자신 이후의 왕들을 위해 재판은 반드시 증거에 기반해야 하며 고문은 최후의 수단이다. 그는 사육신을 고문했습니다. 능지처참이라는 가장 잔인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미래의 왕들이 같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법전의 모든 페이지는 그의 자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속죄였습니다. 학자들은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역대 법령을 수집했습니다. 고려의 법전을 연구했습니다. 중국 명나라의 대명류를 참고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베끼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현실에 맞게 재구성했습니다. 중국은 황제의 나라였습니다. 절대 권력. 하지만 조선은 달랐습니다. 유교 사대부의 나라, 왕과 신하가 협치하는 나라, 법도 달라야 했습니다. 세조는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왕이라도 법을 어길 수 없다. 이것은 혁명적 선언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왕권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원칙. 물론 현실은 달랐습니다. 세조 자신도 때로 법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그의 사후에도 살아남았습니다. 1461년 첫 초안이 완성되었습니다. 육전 조항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1000여 개가 넘는 조항, 국가 운영의 모든 측면을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반포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니다. 더 완벽해야 한다. 더 세밀해야 한다. 학자들은 놀랐습니다. 이미 충분히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3년, 학자들은 계속 수정했습니다. 조항을 다듬었습니다. 모순을 제거했습니다. 예외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1464년 2차 초안 더 정교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포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세조는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완성되는 날 그의 개인적 권위는 끝난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법이 그를 구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세조는 평화롭게 잠들 수 있었을까요? 역사서에는 그의 악몽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단종의 얼굴이
매일 밤 그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사육신의 원한이 그의 꿈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그는 일어나 법전을 검토했습니다. 악몽을 법조문으로 바꾸었습니다. 죄책감을 제도로 변환시켰습니다. 이것이 그의 속죄 방식이었습니다. 천사 167년 초안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세조는 이제 50살이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너무 신성하다. 서두를 수 없다. 100년, 1000년을 내다보아야 한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는 날, 그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것임을, 법이 왕을 대신하게 될 것임을,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가 원한 것임을.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세조라는 인물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살인자일까요? 아니면 개혁가일까요? 이 영상이 흥미롭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역사의 복잡한 진실을 함께 탐구하겠습니다. 1468년 9월 세조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51살. 법전은 아직 미완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뜻은 이어졌습니다. 예종 그의 아들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위 1년 만에 젊은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성종. 세조의 손자가 13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1469년의 일입니다. 성종은 조부의 유지를 받들었습니다. 학자들을 다시 소집했습니다. 법전 편찬을 계속했습니다. 16년이 걸렸습니다. 1485년 마침내 경국대전이 반포되었습니다. 조선의 법 500년을 지탱할 법, 왕의 칼이 아니라 백성의 규칙, 전체 유권, 수천 개의 조항, 국가의 모든 영역을 규율하는 종합법전. 세조는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잉크는 그의 피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경국대전은 조선왕조 518년 내내 기본 법전으로 존속했습니다. 임진왜란도, 병자호란도, 당쟁도, 왕권과 신권의 갈등도 이 법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한 사람의 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의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조 개인을 초월한 원칙이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가장 불법적으로 권력을 잡은 왕이 가장 합법적인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혈통 정통성을 제도적 정통성으로 대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나는 정당한 왕이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내가 만든 체계는 정당할 것이다. 그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려 했습니다. 너무나 강력하고 공정해서 그의 출신조차 용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리고 그는 성공했습니다. 사찰의 종소리가 들립니다. 현악기 소리가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는 나라를 법으로 묶었습니다.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왕과 관리를 규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백성은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법전은 한문으로 쓰였습니다. 양반만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평민, 여성, 천민은 여전히 그래서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글자를 주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화면이 전환됩니다. 궁궐의 밤. 세조가 필사본 위에 등불을 밝힙니다. 그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집니다. 자막이 나타납니다. 간경도감, 불경 간행기구. 1461년 세조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유교 국가 조선에서 이것은 논란거리였습니다. 유학자들은 불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에게 불교는 단순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속죄의 방법이었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공덕을 쌓으면 업을 씻을 수 있다고, 중생을 구제하면 자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세조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면 모든 사람에게 닿을 수 있다는 것을. 유교 엘리트는 한문을 독점했습니다. 중국의 글자, 수천 년의 전통, 양반의 상징. 하지만 불교의 자비는 언어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모든 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양반들이 중국의 글자를 소유한다면 백성들은 조선의 글자를 소유하게 하라. 1461년 세조는 간경도감을 설치했습니다. 불경 번역 및 간행기구. 그는 직접 이것을 감독했습니다. 왕이 직접 번역 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이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열정적이었습니다. 능엄경언에, 법화경언에, 원각경언에, 금강경언에,
아미타 경언에 방대한 불경들이 한글로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승려들과 학자들이 협력했습니다. 산스크리트어와 한문을 이해하는 승려들, 한글을 능숙하게 다루는 학자들, 그들이 함께 작업했습니다. 세조는 직접 교정을 보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확인했습니다. 이 번역이 정확한가? 백성이 이해할 수 있는가? 발음 표기가 명확한가? 그는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법전과 마찬가지로 목판이 새겨졌습니다. 당인들이 한 글자씩 조각했습니다. 디악, 리은, 톤, 리얼, 한글의 자음과 모음들이 나무에 새겨졌습니다. 활자가 조립되었습니다. 먹이 발라졌습니다. 종이가 눌려졌습니다. 인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책들이 배포되었습니다. 사찰로, 궁궐로, 양반가로, 그리고 점차 평민들에게도 처음으로 여성들이 책을 읽었습니다. 한문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그들이 이제 한글로 된 불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농민들이 글자를 깨우쳤습니다. 장날 사찰에 들러 한글 불경을 빌렸습니다. 천민들조차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더 이상 양반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혁명이었습니다. 조용한 혁명,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혁명. 세종대왕이 1414년에 훈민정음을 창제했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하지만 창제와 보급은 다릅니다. 세종은 한글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주로 궁궐 안에 머물렀습니다. 몇몇 문헌이 한글로 번역되었지만 대중적 보급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양반들은 한글을 무시했습니다. 업무는 상놈의 글이다. 진정한 학문은 한문으로만 가능하다. 한글은 부녀자나 어린아이들이나 쓰는 것이다.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격렬했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달랐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한글을 사용하면 그것은 더 이상 상놈의 글이 아니었습니다. 1462년 세조는 한글로 칙령을 내렸습니다.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내가 이 글자를 쓴다. 왕이 쓰는 글자를 누가 감히 상놈의 글이라 하겠는가? 학자들은 항의했습니다.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한문이야말로 정통입니다. 한글은 격이 낮습니다. 세조는 답했습니다. 격이 낮다고 백성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높은 격이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463년부터 1468년까지 그의 재위기간 동안 수십 권의 불경 언해본이 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였습니다. 세종 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 이후 어떤 왕도 이만큼 한글 보급에 열정을 쏟지 않았습니다. 왜 세조는 이토록 집착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속죄의 또 다른 형태였을지도 모릅니다. 법전으로 양반과 관리를 규율했다면 한글로는 백성을 해방시키려 했습니다. 나는 왕족의 피를 흘렸다. 하지만 백성에게는 글자를 주겠다. 그는 하늘의 용서가 아니라 백성의 용서를 구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에 감동을 느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한글의 진정한 아버지는 세종일까요? 아니면 세조일까요? 물론 저항도 있었습니다. 유학자들은 계속 반대했습니다. 한글 보급은 유교 질서를 흔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글을 누구나 읽을 수 있다면 신분 질서가 무너진다. 여성이 글을 알면 가정의 질서가 흔들린다. 천민이 글을 배우면 반란의 씨앗이 된다. 그들의 두려움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은 권력입니다. 글을 독점하는 것은 권력을 독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두려워하는가 좋다. 변화는 늘 두려움을 동반한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다. 그는 밀어붙였습니다. 왕권으로. 불경 언해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점차 확산되었습니다. 여성들이 한글 편지를 썼습니다. 남편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한문을 몰라도 이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한글로 장부를 기록했습니다. 더 빠르고 간편했습니다. 평민들이 한글로 민요와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구전되던 문화가 문자로 보존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한글은 백성의 글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전과 연결되었습니다. 법전은 한문으로 쓰였지만 관청의 고시문은 점차 한글 번역본이 함께 게시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이 법을 알 수 있도록
마을 사람들이 한글로 된 고시를 읽습니다. 세금고지, 징집명령, 재판 결과, 이제 무엇이 법인지 알 수 있구나. 관리들이 법전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한글로 설명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법전은 질서를 만들었지만 한문으로 쓰여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한글은 그 질서에 접근할 수 있는 열쇠를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법전은 접근성을 요구했습니다. 법은 알려져야 지켜질 수 있습니다. 한글은 그 접근성을 제공했습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글자 두 유산이 하나로 융합되었습니다. 왕을 침묵시킨 남자가 국민에게 말을 주었다. 이것이 바로 세조의 이중 유산입니다. 그리고 그 역설입니다. 경국대전은 위에서 아래로의 질서였습니다. 왕과 관리를 위한 법, 권력을 제한하고 규율하는 체계. 하지만 한글 보급은 아래에서 위로의 혁명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글자, 지식을 민주화하는 도구. 두 가지는 모순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질서이고 하나는 해방입니다. 하지만 세조에게는 하나였습니다. 질서는 모두가 참여할 때만 지속된다. 법은 이해될 때만 정당성을 갖는다. 백성이 목소리를 가질 때만 나라는 안정된다. 그가 이렇게 말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해금 소리가 합창과 어우러집니다. 음악이 고조됩니다. 감정이 상승합니다. 1468년 9월 세조는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병은 오래되었습니다. 피부병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어떤 기록은 이것을 업보라고 속삭였습니다. 궁궐의 침전, 촛불이 깜박입니다. 그의 침상 옆에 두 개의 두루마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경국대전 초안, 또 하나는 월인석보, 한글로 된 부처의 생애입니다. 그는 그것들을 바라봅니다. 흐릿한 눈으로 법과 글자, 질서와 자비, 그의 일생의 두 기둥, 그는 중얼거립니다. 내가 죽인 그 소년이 이것들을 보면 용서해 줄까? 곁에 있던 신하가 대답하지 못합니다. 무엇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조는 눈을 감습니다. 아니, 용서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이해는 받을 수 있을지도. 촛불이 흔들립니다. 나는 피로 왕이 되었다. 하지만 잉크로 나라를 남긴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500년 후, 1000년 후 사람들이 기억한다면 법과 글자를 그것이면 충분하다. 촛불이 꺼집니다. 화면이 희게 변합니다. 9월 8일 세조는 53세의 나이로 승하했습니다. 그의 재위는 13년이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하지만 그가 남긴 것들은 500년을 살았습니다. 500년이 흘렀습니다. 빠른 현대 몽타주가 펼쳐집니다. 대법원 청사, 판사가 판결문을 읽습니다. 한글로 거리의 간판들 모두 한글입니다. 컴퓨터 화면, 한글 글꼴들이 깜박입니다.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시지가 오고 갑니다. 한글로 지하철역 안내판, 한글이 먼저, 영어가 그 다음 책방, 수천 권의 한글 책들, 법원 앞 전광판,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 한글로 쓰여 있습니다. 모든 판결, 모든 법률, 모든 권리, 고지, 한글로 모든 문학, 모든 학문, 모든 소통, 한글로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세종의 창제,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세조의 보급, 그의 집착, 그의 속죄. 1485년 경국대전이 마침내 반포되었습니다. 성종의 치세에서 이 법전은 조선 500년을 지배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나라가 불탔습니다. 하지만 법전은 살아남았습니다. 1636년 병자호란, 왕이 무릎 꿇었습니다. 하지만 법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8세기 내내 당쟁이 격화되었습니다. 동인과 서인, 노론과 소론. 하지만 그들도 경국대전의 틀 안에서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사람의 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의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조 개인을 초월한 원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글 18세기 한글 소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춘향전, 심청전, 홍길동전 모두 한글로 여성 작가들이 등장했습니다.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 한글 회고록, 19세기 개화기, 서양 문물이 들어왔습니다. 한글 신문이 창간되었습니다. 20세기 일제강점기, 한글은 저항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1945년 광복, 한글은 자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1세기 디지털 시대,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디지털 문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모두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한 사람의 죄책감, 한 사람의 집착, 한 사람의 속죄. 저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역사는 공정한가? 세조는 살인자였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단종을 폐위하고 죽였습니다. 18살 소년을 자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사육신을 고문하고 능지처참했습니다. 충신들의 가족까지 멸문시켰습니다. 권력을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칼로 왕자를 차지했습니다. 이것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건설자였습니다. 경국대전을 기획했습니다. 법의 지배를 확립했습니다. 왕권을 제한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한글을 보급했습니다. 백성에게 글자를 주었습니다. 지식을 민주화했습니다.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개인을 초월하는 제도를 세웠습니다. 이것들은 수백만 명의 삶을 개선했습니다. 역사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저울질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악은 악이다. 좋은 결과가 나쁜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단종의 죽음은 어떤 업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스템은 개인을 초월한다. 그가 만든 법은 수백만 명을 구했다. 이것도 맞습니다. 경국대전은 자의적 권력을 제한하고 무수한 억울함을 예방했습니다. 둘 다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의 복잡함입니다. 세조는 선인도 아니고 악인도 아닙니다. 그는 인간입니다. 죄책감과 야심을 동시에 가진 권력욕과 속죄 욕구를 함께 품은 파괴하고 건설하는 역사는 성인에게 행동할 용기를 주지 않습니다. 성인은 도덕적으로 완벽하지만 때로 그 완벽함이 행동을 방해합니다. 때때로 죄책감을 느끼는 자들이 미래를 건설합니다. 그들의 죄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업적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세조의 칼은 순수함의 왕조를 끝냈습니다. 단종, 어린 왕, 정당한 계승자, 그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세조의 패는 법과 글자의 문명을 시작했습니다. 경국대전은 왕이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한글 보급은 지식이 양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민주주의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의도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법의 보호를 받을 때 그것은 경국대전의 정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글로 생각하고 쓸 때 그것은 세조의 집착이 만든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의 그림자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속죄일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용서가 아니라 불완전한 보상, 천국의 구원이 아니라 지상의 유산, 한 사람의 죄가 어떻게 여러 세대의 덕이 될 수 있는가? 한 사람의 피가 어떻게 한 민족의 잉크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역사의 역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조의 이야기입니다. 피로 얼룩진 왕관, 잉크로 씻으려 한 남자, 그는 성공했을까요? 세조 자신은 아마 아니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500년 후에 우리는 다르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유산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당신보다 위대합니다. 법과 글자, 질서와 자유, 두 개의 영원한